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도 지났고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특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중국 전망 시리즈 4부작입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뭐 사부작보다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중국 기관들은 이제 2022년 증시 어떻게 보냐. 네. 그 중국도 지금 점점 이제 기관화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중국도 우리처럼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정보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국에도 뭐 거의 1,800명 뭐 가까운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밤새서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은 새해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인가 이제 중국에서 신차이프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환경 매경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9년째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럼 누가 리서치를 잘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일 큰 회사인 중신증권 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아닙니다. 중국의 애널리스트 명가는 어딘가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 광발증권이 1등, 장강증권이 2등, 해통증권이 3등입니다. 중신증권은 껴있지도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흥업, 신흥만국 뭐 이런 데고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 19년 동안 평가를 했고 그 사이에 18,000명을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의 지금 평가에 참석하는 기관들이 그 운영하는 자산이 한 80조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GDP가 한 100조 내외니까 GDP 80%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이제 매니저들이 평가한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49개 증권사 1000명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800개 기관이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재미난 거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변한다. 네. 2012년에 보면은 이제 신흥만국이라든지 중신증권, 그 인허증권, 구어타이 뭐 이런 데들이 아주 매크로 잘 본다. 네. 그리고 이제 신흥만국이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2022년에 보면 이런 회사들이 싹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광발증권이 1등, 흥업이 2등, 그 저상증권이 3등, 국성이 4등. 이제 매크로를 잘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은 해통증권이 이제 시장 잘 본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천풍증권이라고 네. 새로 이제 등장한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천풍증권, 장강증권. 네. 그래서 2012년하고 2022년에 이 탑5를 보면 완전 다르네요. 거기서 살아남은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 약간 번외긴 한데 소장님께서도 현역에 계실 때 반도체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생각이 좀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전설로만 듣던 그런 얘기여서. 참.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냐 네. 그러는데 공모펀드가 46%, 사모펀드가 20%, 그리고 중국은 보험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증권도 이제 자기 자산 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탁은 한 2%, 그리고 외국 기관도 끼워 넣습니다. 2%.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내년도 증시 어떠냐. 그래서 49%가 박스권이다. 의외로 상승을 예측하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 정도가 이제 상승한다. 그리고 2%는 떨어진다. 이게 확률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베팅인데 약간 이제 중간을 보는 인원이 많고 쑥 올라간다 네. 이렇게 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중국의 행사도 많고 또 미국과의 전쟁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기관 투자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800개 기관들한테 그 어떤 업종에다가 이제 이 투자를 하고 싶냐. 그래서 업종 커버리지를 물어봤더니 네. 2020년하고 2021년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2021년에는 신에너지에
1등, 바이오제약 2등, 전자 3등, 음식료 4등, 방산이 5등.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그러면 음식료가 1등이었고요. 네. 바이오제약이 2등이고 가로친 게 작년 그렇습니다. 순이네요. 네. 전자가 3등, 신에너지 4등, 컴퓨터가 5등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 이 기관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정책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책과 관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심은 2020년에 뭐가 유망한 업종이냐? 제가 그림을 몇 개 갖다 놨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건물의 달러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기관 투자가들 800개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이 뭐냐? 그랬더니 35%가 신에너지를 집었습니다.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고 네. 9%. 네. 그 다음에 특이하게 방산이 9%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방비의 대규모 이제 증가가 있을 거다. 방산이 3위인 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정서 또는 네. 중국의 센티먼트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전쟁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음식료, 네. 그 다음에 전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제 21개 산업 중에서 한 5% 이상으로 가는 것들은 5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5%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만고만하다. 그렇죠. 예. 10개 업종은 2% 이하 별 관심 없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중국에서 관심 갖을 수 있는 업종은 이런 1, 2, 3, 4, 5 정도다. 그리고 후보군으로 보면 기계, 화공, 자동차, 비철, 가전. 네. 이 정도다. 그렇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잘 맞냐? 네, 그건 그렇죠. 한번 봐야 되는데 믿을만한가요? 그래서 이제 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2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가 가장 좋고 에너지가 신에너지가 두 번째, 음식료, 전자, 방산이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냐? 신에너지가 135% 증가했고 방산이 13% 2등, 음식료가 9%, 그리고 전자는 1%, 바이오는 마이너스 10%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예측 엇나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자체가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이게 뻥치는 바이오 안 된다. 신약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면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터졌고 네. 두 번째 바이오 제약도 이제 공부론하고 관련해서 폭리를 취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격 내려라. 거기에 걸려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반면 이제 신에너지는 이거 탄소 중립 때문에 이게 이제 난리가 났고 정책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최고의 이제 수익률을 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증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 정부 정책을 잘 봐라. 네. 시진핑의 이과 리커창의 손을 잘 보면 그게 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기관들은 그 업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펀드 컨설팅 업무 이쪽을 한 40%확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더 액티브하게 시장에 이제 관여를 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한 5가지가 내년도에 이 기관이 그 선호하는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보고서를 봐야 될래? 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이제 섹터별로 나오는데 신에너지, 장강증권이 1등입니다. 그리고 동호증권이 2등이고 중타이증권이 3등. 그래서 신에너지는 장강증권 보고서를 봐라. 네. 그다음에 재미난 게 이제 바이오 제약인데요. 네. 바이오 제약에 특이하게 1등이 없어요. 그리고 1등이 공란이네요. 그렇습니다. 2등, 3등, 4등, 5등이 있는데 2등이 해통증권이고 네. 3등이 국성, 4등이 동오. 왜 1등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시나요? 재미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빨갛게 써놨습니다만 네. 제 중국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자 씨라고 하는 그 흥업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부단대 나온 박사입니다. 네. 약 박사인데 이 친구가 거의 이제 2014년부터 20년까지 이제 바이오제약에서 1등을 했어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싹쓸이 싹쓸이를 예. 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거 베스트 애널리스트 5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2014년부터 쭉 해왔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보고서에 사기가 좀 있었다. 아, 그래서 이제 증권감독원에서 제재를 한 거예요. 약간 올림픽 선수로 따지면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배달을 박탈당한 거네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1등이 없어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이제 바이오 제약 전문성이 있는 데는 그 박사들이 애널리스트라는 겁니다. 뭐 저희도 바이오 그렇잖아요. 제약.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방사는 흥업증권이 1등, 신은 홍원이 2등, 국성이 3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는 유명하진 않은데 화창증권이 1등, 안신증권이 2등, 광파가 3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역시나 그 전체 리서치에서 1등한 광발증권이 1등이고 국성이 2등, 그리고 초상증권이 IT 쪽을 잘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초상증권이 3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는 그런데 중국 기관에서 봤을 때 홍콩 시장을 누가 잘 분석하냐. 네. 요걸 봤더니 흥업증권이 1등, 아까 말씀드렸던 전풍, 티엔펑은 전풍증권이 2등, 광따증권이 3등, 광발이 4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홍콩 시장에 투자할 때는 흥업하고 전풍증권 보고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전풍 보고서를 보면 그 신예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세련된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2022년에 그 중국 기관들 한 800개가 보는 중국 증시는 이것이 한 절반 정도는 플랫하게 간다고 보고 한 40% 정도는 위로 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망업종은 앱솔루틀리 이것은 이제 신에너지다 그렇게 찍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더 갈 수 있냐? 그건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작년에 중국이 전기차가 한 230만 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에 이미 280만 대, 90만 대까지 11월에 왔기 때문에 거의 300만 대 가까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얼마를 갈 거냐 그러는데 그 예측시마다 다르지만 500만 대에서 600만 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더블로 가는 거고 2025년에 얼마를 갈래 그러는데 5년 정도를 보면은 대략 한 1,300만 대에서 1,500만 대. 그래서 그 시장 규모로 보면 내년에 더블 그 5년 사이에 10배 정도 커지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 바로 신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래서 지금 아마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 또 정부도 탄소 중립 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신에너지 쪽을 이제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내년에도 신에너지가 뭐 분야별로는 약간 다르지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중국 전망 시리즈 증시 부분, 중국 기관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리즈로 2022년을 전망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전망 시리즈, 오늘은 이 외국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미스테리인데 서방 언론, 뭐 우리나라 언론들만 계속 보면은 중국은 주식 싹 다 팔고 도망가야 될 그럴 정도의 느낌인데 센티먼트로는. 네. 그 12월 달에 지금 중국 증시의 외국인은 2014년 이제 후션깡통 증시 개방을 한 이후로 사상 최대로 이 돈을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고 또 결국은 이게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좌지우지하고 또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730억 위안 한 달에 갖고 온 돈이 이게 가장 한 13조 정도 됐는데 이번에 지금 12월 지난주까지 743억 위안 들어왔으니까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 곳 치고는 산타랠리가 없었잖아요, 중국 증시.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조금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자금 유입을 보면 2019년에 3,500억 위안, 2020년에 2,000억 위안으로 떨어졌다가 금년도에 지금 4,100억 위안 정도. 네. 그래서 대략 한 우리로 보면 한 6, 70조 정도 지금 돈이 들어온 거죠. 네,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중국으로 내려가는 홍콩으로 가는 거가 이제 남양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2020년에 그 한 6천억 위안에서 3,700억 위안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살표가 남양자금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데 요건 중국 정부가 손을 써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줄긴 줄었는데 이게 2021년 1월 달에 한 달에 2,500억 위안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로 봤을 때는 홍콩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요거를 제재를 살짝 했던 거죠. 네. 그 이후로 쭉 줄었다가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 빠지는 추세였는데 문제는 12월 달에 이것도 지금 이제 421억 위안으로 2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돈이 샥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12월에 외국인 동향이 홍콩이 남양장이나 북향장은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뭘 주로 샀냐 보면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후성깡통 산 종목을 보면 비아디, 이제 닝더시타, CATL, 우량의 양화국번 뭐 이제 그 주로 산 종목들이 보면 전통적인 내수주들 이제 샀어요. 네. 그리고 테크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산타랠리는 아닌데 주가가 최근에 강했죠. 그리고 그 후광통 쪽에는 전통산업 중에서는 이제 원래 많이 사던 그 금융이라든지 백주라든지 이런 걸 사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조금 특이하게 그 외열국번, 자오이창신 같은 반도체 회사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요거를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판 종목들을 보면 네. 이제 리신정밀이라든지 그 배터리 회사는 고시엔가오커라든지 깜펑리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많이 팔았어요. 약간 차익 실현 느낌이 좀 차익 강한데요? 실현도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그 칠레인가요? 어디 그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서 대통령 바뀌면서 그걸 다 국유화를 해버리겠다. 아,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재 회사들이 많이 이제 털어낸 그런 게 있고 또 그 야오밍 강더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0월 한 달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판 네. 후광통 중에서는 매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인은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IT 다음번에 바이오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분에는 최근에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본토 자금이 홍콩에서 12월 한 달 동안 산 걸 보면 메이투안이나 이제 탄센트를 샀고 콰이쇼우 그래서 폭락한 이제 인터넷 회사들을 샀고요. 그 대신 알리바바를 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회사 네. 중신국제라든지 이제 뭐 지리자동차 네. 이런 회사들을 조금 샀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그 탄센트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좀 접해가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토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많이 판 것들은 장성자동차라든지 뭐 이제 비아디 이런 회사들을 많이 털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야오밍 강더 같은 경우도 홍콩에 있는 것들도 이것도 이제 좀 많이 팔았어요. 상해에 있는 쪽들이. 이런 게 좀 상품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차트들을 보시면서
이런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거 보시고 한번 쳐보시면 네. 주가들이 어떤 형태로 갔는지 네. 이제 그거를 선명하게 보실 수가 네. 있고요. 뭐 기업명을 보셨을 때 한자라서 모르시더라도 이 상품 코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수는 아까 말씀 산타렐리를 얘기하셨지만 지금 7년 전 주가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제 조정을 받은 그림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시총입니다. 네. 시총을 보면 전고점이 63조인데 지금 90조예요. 네. 그리고 전저점이 이제 43조인데 90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산타렐리가 없는 이유는 EPS 달루션이 있었다. 옆으로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랠리는 없었지만 마켓은 나는데 종목별로 보면 후광통 종목 중에서 금년도에 1등부터 25등까지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간 놈이 737%, 네. 25등 한 놈이 1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가 이제 대형주예요. 네. 상정 이제 380주 뭐 이런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락한 걸로 놓고 보면 제일 많이 하락한 놈이 한 71%. 거기 보면은 이제 TN웨이 스핀, 뭐 흥루이제약,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가 이제 정책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천미역도 한 45%, 영희마트 같은 경우도 44%, 네. 뭐 이런데 이것들은 이제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것의 효과가 이제 급등하면 반드시 조정받는다.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 청강동 같은 경우도 상위 25사 같은 경우는 540% 정도 올라갔고요. 25등 한 우강히토 같은 경우도 18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타렐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실자이거든 섹터나 종목을 잘 봐야 되는 것이지 마켓을 봐갖고선 재미가 없다. 그리고 하락 제일 많이 한 것은 중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회사들이 다가 이제 뭐 공부론에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네. 78% 빠졌고요. 엄청난 하락을 또 그죠. 또 미국 상장된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빠진 놈도 이게 뭐 70%씩 이렇게 빠졌지만 반대로 이제 올라간 놈은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마켓을 놓고 얘기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종목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12월 달에 이렇게 매기가 몰렸냐.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금리 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하고 뭐 돈 잡아 넣는다고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굉장히 매파적으로 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이번 경제공작회에서 이미 보였지만 금리 인하했어요. 그리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완화로 가겠다. 네. 그래서 미국은 돈 잠그고 중국은 돈 풀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경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먼저 좋았다가 가장 먼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바닥 근처로 갔지만 미국은 지금 피크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빠진 놈 먼저 사자. 그래서 미국은 빠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다. 그럼 회복도 당연히 중국이 먼저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논리가 외국인들한테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절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만한 자가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분명한 건 2022년에 미중의 2차 전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핵심이 미국의 시장 개방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 개방에서 뭘 개방하라고 하냐 그러면 인터넷 시장하고 증권 시장 개방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계 증권사, 자산 운용사들이 중국에다가 100% 자기 지분의 이 법인을 출범을 시키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대대적인 제재도 사실은 이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의 부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썸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아마 내년에 금융하고 이게 데이터 시장 이것에 대한 개방 압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선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대응을 그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뭐 제도 정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년 3월에 양회의 때 무슨 얘기를 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이번 경제 공작에서도 보면은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는 나빠지는데 이게 자본시장에 대해서 더 개방하고 또 등록제를 모든 시장에 다 적용한다. 이건 시장을 규모를 키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규모를 키운다는 것의 목적이 뭐냐고 그럴 때 물론 기업이 자금 조달이지만 또 하나는 이 해치펀드나 큰 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돌 던져서 풍덩 소리가 나지 않게끔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연말에 이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 매집 그것도 사상 최대로 사는 것들은 이것은 기업을 요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꼭히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외국인들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펀드멘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BR이라고 영국에 있는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경제 규모 리그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게 2021년에 2등인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낸 걸 보면 2031년이 되면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인도가 3등, 일본이 4등, 독일이 5등. 이제 요럴 거다. 네. 이런 예측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놓고 보면 현재 상태라고 하면은 CBR이 예측한 걸 보면 2031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이제 그런 쪽의 예측도 최근에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단기적인 그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기관들의 경우들은 QPU부터 시작을 해서 다 롱텀 인베스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 시각으로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연말에 그 뭐 세계적인 변화가 큰데도 불구하고 돈을 넣는다는 것은 스마트 머니들의 행태 요거는 내년도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게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이 시그널이 이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기 아마 그 배경에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상 최대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좀 의아했었지만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가 이런 시기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우리도 조금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서 지금이 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처음 시간에 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또 시장을 이룬 3대수가 있죠. 개미. 그러니까 중국은 개미를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차이라고 부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왜 부추냐 그러면 네. 여름에 부추를 계속 베더라도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미들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중국 시장에서 펼칠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중국 개미가 몇 마리냐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네. 1억 9,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배 되는 사람들이 계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월 이제 턴오버는 한 10% 정도, 네. 그래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좌 수로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166만 명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계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작년 증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못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91조, 그래서 중국 GDP가 한 100조 내외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대입니다. 2015년에 시총이 제일 컸다고 하면 그때 한 51조 정도 됐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인덱스는 0% 횡보했지만 시총은 이제 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 산업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IT가 중국의 대표, 한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시총으로 보면 바이오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전자고 3등이 은행이고 4등이 음식료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꽤 많이 상장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흥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고 많은 거 아닌가. 하여간 이제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 유입 놓고 보면 작년에 4,321억 원.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60조가 훨씬 넘는 돈이 순유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빠졌지만 중국은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제 기업 사이즈가 우리 별로 감이 없는데 중국은 지금 1,000억 위안, 우리로 치면 18조 원 이상 되는 시총이 되는 기업이 162개나 있습니다. 시총 18조 이상 기업이 그렇습니다. 100개, 10개 다니고 162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케일이 우리하고 지금 사실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중국을 이 호랑이 뭐 코끼리 다리 하나를 만지면서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한 거죠. 상당히 저희는 뭐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또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작년에 인덱스가 옆으로 횡보했지만 공모 규모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2021년에 5,400억 정도 공모를 했고요. 상장된 회사 수가 48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우리 같은 경우 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4천여 개 돼 있는데 거의 한 이제 10% 정도 이 정도씩 이제 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상장 폐지 제도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작년에 가장 많이 역대로 퇴출했어요. 그래서 그래봤자 17개 회사가 퇴출했는데 그거 자체가 퇴출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부도가 나더라도 그냥 뒀지만 그래서 요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있냐면 북경이 1등이고 그 경제도시인 상해가 아니라 광동성에 이 기업들이 상장을 두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T의 고향이라고 하는 저장성, 요게 금은동이고 그 다음번에 상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중국도 보면은 이제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확 죽어버리고 이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PER이 계속 떨어집니다. 시장 전체 PER이 한 20배 정도 이런 정도로 좀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외국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PER이 떨어진다는 거는 좀 더 지수가 선진화된다는 거 봐요. 그렇죠. 네. 펀더멘털에 근접하는 이제 그걸로 간다는 거죠. 실적 위주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1억 9,500만 명의 개미들이 어떻게 했냐 보면 거래 대금을 보면은 네. 이게 지금 2015년에 피크를 넘어섰습니다. 이때 후광통 열풍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6년 만에 넘어섰고 상장회사 4,200개, 시총 91조.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옆으로 퍼진 거다. 위로는 이제 인덱스 때문에 못 올라간 거고. 거래 대금이 2015년을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180조 원. 하루 1거래 대금이 네. 이게 10일 이상 이제 지속이 된 날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연속 49일 동안 하루에 180조 원 이상씩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간 회전율도 보면 이게 2015년에 이제 2.05%로 피크였고 이게 이제 뚝 떨어지다가 2019년 이후로 거래량 회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자체는 이제 이 PR이 낮아지면서 거래량 회전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펀더멘탈에 기초한 거래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돈 벌었냐 잃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총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이제 중국 증시는 커졌다. 그리고 그걸 이제 먹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이런 정도의 수익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재미난 것은 어떤 업종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를 보면 뭐 바이오니 무슨 IT니 이게 아니고 작년에 연초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전력설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을 정책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녹색 경제, 탄소 중립, 요게 이제 최대 수혜자가 전력 설비고 두 번째가 이제 비철 금속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석탄이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이제 석탄의 공급 부족이 가격 폭등을 불러왔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화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철강.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자동차.
그리고 한참 뒤에 전자바이오. 이제 이 작년 장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텍하고 이제 인포텍이 별로 힘을 못 쓴, 오히려 이제 전통 산업들이 금운동 1, 2, 3, 4, 5 등을 다 해버리는, 요게 이제 코로나 특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성장주의 상승이 아니었던 장세로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후션강통 하고 나서 이 바이오 쪽하고 IT 쪽,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음식료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놓친 거죠. 아, 그리고 또 작년에 보게 되면 이 플랫폼 규제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빅테크 약했던 모습이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중국 국내 얘기이기 때문에 네. 빅테크 기업은 중국 국내에 상장된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은 다 그렇죠, 해외나 미국에 있는 거죠. 홍콩 상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국내만 놓고 봤을 때 네. 한국의 이제 많은 기관들이 레코멘데이션 했던 이제 첨단 기업보다는 올드 이코노미가 대박을 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화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자동차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마오타이가 시총 1등이고 네. 공상은행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상은행의 거의 뭐 8, 90% 정도 되는 것이 바로 닝더셔타이 CATL이 중국에서 시총 3등으로 올라왔어요. 아, 시총 3위까지 올랐네요.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CATL의 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흘러내렸다가 네. 이제 약간 반등을 하는 정도고, 한때 이제 한국이 개인들이 많이 샀던 중국 핑안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형편없이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했지만 네.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석유 네. 이것은 이제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개미 장세를 보면은 인덱스는 하여간 옆으로 횡보했지만 시총은 거의 이제 뭐 2018년 대비해서는 저점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았고 2015년의 피크에 대비해서도 한 50% 이상 네. 더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021년, 2022년에 대해서 중국 개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동방사이프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얼마 벌었냐? 네. 그랬더니 궁금합니다. 네. 그 손실 봤다고 하는 쪽이 전체의 46%예요. 네. 그래서 절반 가까운 투자가들은 손실 봤다는 거고, 그래서 50% 이상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10%, 20%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14%. 네. 그래서 뭐 중국 장이 전체적으로는 빠지진 않았지만 역시나 이제 이런 사람이 46%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주로 어디에 투자를 했니? 그랬더니 가장 많은 비중이 성장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마주,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샀고,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시장이 어떨 것 같아?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올라간다고 보는 쪽이 18%, 빠진다고 보는 게 14%. 네. 근데 나머지 67%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개미들은 시장이 그렇게 높이 못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수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니? 그랬더니 3,500에서부터 4,000 사이. 요게 전체 54%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고.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개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개미들의 생각이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2022년에 이 주가 박스는 저점이 3,300, 이 고점이 4,000. 그러니까 개미들의 생각. 지난번 이제 기관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지금 박스로 놓고 보면, 인덱스로 보면 이것은 2015년에 그 가운데 허리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중국 개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닥은 어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낮은 시점에 이 3,300포인트가 42%, 그리고 3,0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보는 쪽이 22%. 그래서 대략 한 3,000에서 3,300 정도를 개미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3,000은 웬만하면 안 깨겠다. 그렇죠. 보네요. 네. 그리고 어디다가 투자냐? 그 가장 최애 종목이 뭐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금년에도 성장주의 33%, 그리고 테마주 20%. 투자하는 종목은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오히려 이제 성장주가 더 돋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2년에 그러면 포지션 어떻게 가져갈래?
그랬더니 지금 있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35%, 네. 그리고 더 사겠다고 하는 것이 22%.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돈은 빼지는 않겠지만 약간 관망하겠다. 네. 이제 요게 주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개미들 같은 경우들은 항상 뭐 그렇습니다만 개미들은 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집어넣고 빠질 때 더 많이 파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2022년은 어떻게 보면 개미들은 상당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고 오히려 이 성장률 떨어지면서 고성장 산업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커졌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수강통 때만 하더라도 개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기관이 외국인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비중이 또 높아진 상황 속에서 저희도 동학개미 운동이 벌쳐지면서 개미들이 스마트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의 개미 부추들의 어떤 이 실력이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PR이 낮아졌다는 것이 펀더멘탈에 기초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보다가는 성장주에다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1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자주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외국인 따라하기. 네. 이제 이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공부 외국인이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전체 거래량의 뭐 한 3%에서 5%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로서 휙 날아오는, 그래서 그것은 외국인 따라하기에 이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혹한다고 그럴까? 네.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매기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내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외국인 순매수 동향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주식, 이제 심천에 그 아무래도 테크주가 많은데 심천의 상위 탑10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 네 종목이 배터리 관련되는 주식이에요. 최근에 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산다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외국인의 시각이고 이제 거기에 중국의 개미들도 이제 아마 반응을 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잠깐 봤더니 그렇게 급락을 하던 이제 배터리 주식들이 주가가 이제 속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그것은 개미들이 테마주로서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같은 개미 입장에서 응원하는 상황이고요. 개미입니까? 큰 손 아니십니까? 일단은 이 2022년 중국 경제전략 C를 통해서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전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행사도 많았고 새해에 어떻게 중국 정치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2022년은 중국말로 이제 27 사이클, 그래서 연도의 끝에 이자가 들어가는 해하고 이제 그 7자가 들어가는 해에 요때에 5년마다 한 대씩 당 대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지도자도 바뀌고 강요도 다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2022년은 중국은 20대 당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당대가 있는 해라 또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네. 이것은 중국으로 보면은 공산당의 최대 축제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그게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시진핑이 연임할 거냐 말 거냐. 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연임을 한다고 하면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사장님 바뀌거나 뭐 이제 임기 연임하면 임원들 홀랑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무위원 정치국원이 누가 되는 거냐, 네. 이걸 놓고 보면 중국의 앞으로의 컬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18개 성의 당서기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이 상기 당대가 어떻게 되냐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권에서 여러 가지 뭐 시진핑이 그 상기 집권을 하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홍보전도 하고 선전도 하고 무슨 뭐 이제 기업들 때리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진핑의 상기 집권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변수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보면 금년 이제 그 11월 달인가요? 6중전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 그 7중전이 벌어지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20대 이제 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지도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먼저 그 지난번에 있었던 19대 6중전 회의를 싹 보면은 여기서 재미있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중국의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1기, 2기, 3기. 근데 1기는 뭐냐고 그러면 중국말로 짠칠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일어섰다. 가난에 찌들었다가 이제 이게 바로 모택동이 한 일이고, 그 다음에 후칠라이, 이제 부자가 됐다. 요게 등소평이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치앙칠라이, 강해졌다. 요 세 가지로 중국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사 중에서 짠칠라이 일어선 것은 등소평이, 모택동이 일으켜 세웠고, 이 부자 되게 만든 것은 등소평이고 강해지게 만든 것은 시진핑이다. 요렇게 이제 역사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지도자는 바로 5명의 지도자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사회주의 건설을 한 모택동, 현대화를 한 등소평, 그리고 신시대를 맞은 시진핑.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등소평의 그 아래에 있는 정도로 요렇게 싹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판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네, 역사를 3분법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마르크스하고 시진핑하고 같은 급이다. 그래서 이번 6중전 회의 공보에서 보면은 그 시진핑은 중국의 마르크스다. 이렇게 네.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그렇게 갖다 놨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국은 단어 개수가 도대체 몇 개 나오냐를 갖고 등수를 매기는데 이번 그 6중전 공보에서 지도자 수를 지도자의 이제 말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17번, 모택동이 7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우리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당 핵심, 영수, 뭐 이런 것들은 아무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창업자인 모택동 정도한테 쓸 수 있다는데 이걸 시진핑한테 다 썼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3년이 뭘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진핑의 집권은 이것은 필연이고, 그래서 관심은 뭐냐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새로운 스텝으로 누가 등장할 것이냐. 네. 요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피라미드 구조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당서기가 있고 7명의 상무위원이 있고 그 밑에 25명의 정치국원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중앙위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9,50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상무위원이 누가 되냐 7명, 그리고 이 부총리, 그래서 출세를 누가 하냐는 건데 역대로 보면 출세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상하이 당서기는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장쩌민 주석도 전직이 상하이 당서기였어요. 네. 시진핑 마찬가지로 상하이 당서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동성, 중국에서 제일 큰 성이고 가장 부자인 성에서 이게 있으면 부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후추나 부총리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광동성에 당서기를 했었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중요한 지역 하나는 바로 중경시입니다. 그래서 중경시가 뭐 단일 시로서는 이제 제일 큰 규모죠. 그러기에 이제 뭐 역대로 보면은 그 혁명의 도시고 또 거기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라이라든지 순정차이 같은 이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시진핑이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포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평정을 잘 했으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하이, 광동, 중경시의 이제 당서기들이 네. 뭘로 승진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보면 11월 달에 6중전을 했고,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고, 3월 달에 양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쯤에 7중전이 있고,
11월에 20차 당대회가 지금 벌어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치 행사가 이제 3번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미국하고 관계에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은 결국은 상무위원하고 정치국원인데 지금 시진핑의 이 법상으로는 동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각처럼 리커창 총리, 리잔수, 왕양, 왕우닝, 자오러지, 한정 6명의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 등수대로 써놓고 이것은 모든 행사에서 요 순서대로 항상 입장하고 퇴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올라가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 하나는 시소가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요. 그 7kg짜리하고 8kg짜리 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kg로 무거워서 깔아앉으면 무조건 엎어서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칠상파라입니다. 아, 유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지도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격대지정이라는 것하고 칠상파라가 있는데 관례예요. 격대지정은 현재 있는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 같은 경우도 장쩌민이 지정한 게 아니고 등소평이 지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후진타오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장쩌민 주석이 지정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지도자를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칠상파라는 여전히 지난번에 왕치산이 이제 68세를 넘어서도 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깨졌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왕치산은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이제 5년 임기 시작하는 데 67세면 남는 것이고, 68세면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총리는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지난번 뭐 육중전 할 때도 봤지만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네. 살이 많이 빠져 있는 사진이 그렇죠. 나왔죠. 그리고 네. 이제 새로운 총리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이거나 뭐 이럴 거다 그러는데 후춘하고 띵쉐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국으로 보면 25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상무위원 7명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칠상파라를 적용하게 되면 이 25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후추나 부총리, 그 다음에 리창 그 상하이 당서기, 그리고 천민을 중칭시 당서기, 그리고 그 띵쉐상 중앙판공청 주임, 요 4사람이 이제 칠상파라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퇴임될 사람이 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5명 중에서 그 칠상파라에 걸리는 이제 안 걸리는 사람 후춘화, 리치앙, 천민을, 딩쉐상 요 사람을 빼면 20명이 교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정치인 한 명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겠지만 이게 국가급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장관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가 네. 그 정책의 방향을 선명하게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20명이 싹 다 바뀌기 때문에 네. 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냐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죠. 네. 그래서 19대 2017년 같은 경우는 2016년 하반기에 14개 성의 지도자를 바꿨고 2017년 상반기에 17개 성 지도자를 바꿔서 31개를 다 교체를 시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에 18개 성의 지도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개 정도의 지도자를 상반기에 바꾸면서 정권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에 2021년에 새로이 부임한 이제 이 당서기들, 네. 이제 중국말로 이빠쇼라고 그러는데 그 1등, 그 우리는 이제 뭐 도지사가 1등이지만 중국은 성장이 2등이고 당서기가 1등이에요. 서열 1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8명의 이 지방 당서기 교찬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18개 성 중에서 여성이 당서기를 한 것은 딱 한 성밖에 없어요. 네. 그 구이조우, 이
이 당서기가 여성인데 63세예요. 네. 그리고 여기 아주 재미난 것은 그 18명 중에서 이게 60년생 이후, 그러니까 50년생들은 딱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대생들이 많고, 출신 지역도 보면 시진핑하고 같이 근무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직이 이제 뭐였냐도 중요한데, 그걸 제가 요약을 한번 싹 했는데요. 네. 이 18개성 신임 당석의 특징은 뭐냐면, 류오링호 60년 후, 그리고 이공계, 네. 그리고 박사, 네. 그리고 전문가다. 특징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60년대생 이후 이공계 박사 전문가 출신 당서기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8명 중에서 14명이 정말 류오링호 60년생 이후 사람들이에요. 네. 50년대생이 아니고요. 50년대 다 달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대 출신이 15명입니다. 4명 빼놓고는 전부 공대 출신이고.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중에서 2명은 의사예요. 네. 의대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성하고 복건성, 그래서 시진핑이 근무했던 그 지역 출신들이 5명.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업연 직장의 연고로 이제 출세를 했고. 지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직이 성장, 그러니까 실무를 이미 성장을 해보고 나서 당서기가 된 사람이 12명, 네. 66%가 성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9,500만 명 중에서 204명의 중앙위원이 있고 그 위에 25명의 정치국원이 있는데 18명 중에서 중앙위원 타이틀을 갖고서 여기에 당서기로 임명받은 사람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명은 발탁 인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성의 당서기 정도가 되면 이것은 뭐 정말로 출세한 건데 204등 안에 못 들었던 사람들을 9명을 발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으면 뭐 40대 사장 뽑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재미난 건 중국의 지금 이 지도자 가방끈이 굉장히 긴데요. 18명 중에서 9명이 박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은 석사. 그래서 18명 중에서 15명이 석박사 출신이에요. 못해도 석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8명 중에서 9명이 네. 방산, 우주, 의료, 원자력, 도시개발 이런 이제 분야에 아주 특수한 그런 이제 경력을 가졌다고 그럴까? 네. 일반 행정 관료가 아닌 네. 스페셜리스트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사는 아니더라도 원사에 준할 정도의 어떤 그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을 쌓은 사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번 중국의 3기는 전문가 기술 관료 집단이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 첫 번째는 권력에서 다툼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안정돼 있고, 두 번째는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테크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은 아는 사람이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지 문과생들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의대 출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 의대 출신들이 일반 행정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2개성, 지금 보면은 그 지린성, 복건성하고 어디 2군데에 해남. 그렇습니다. 네. 해남 2군데가 네. 이 박사인데요. 복건성의 당서기는 러시아에서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해남성은 상해에서 의대를 나왔고요. 네. 그 교육부하고 위생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당서기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 의료 행정 이제 이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민생 중에서 의료, 보건, 양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당의 한 개 성의 이제 최고 책임자를 의사 출신들을 배치를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이제 시진핑 3기 정부는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건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시진핑의 스텝이 누구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60년생, 그리고 이공계 출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적인 관료 집단들이 대거 이제 시집과 같이 일하는, 그래서 권력보다가는 오히려 미중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뭐 전체적인 그 인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 13군데의 당서기들이 정해지고 나면 더 선명하게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당대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13명의 또 자리가 또 교체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18명의 인물을 통해서 분석했던 것처럼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들어 분석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의 움직임 방향을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 뭐 중국 정치가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서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 중국의 방향들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그 중국의 정치, 경제, 금융 쪽은 뭐 시리즈로 계속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국 정치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중국 전망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제 시각이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수준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 다 싫어합니다. 아, 예. 최악인데, 그래서 네. 뭐 차이나 포비아 뭐 이런 말 쓰는데 그게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뭐 우리 공안증처럼 이제 공중증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지만, 네. 그 저는 시노포비아는 오히려 이제 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제 그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실험으로 좀 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미국의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년 전 세계 리스크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가 한 해 동안 가장 위험한 거냐, 그 레이팅을 매기는데 이제 거기서 중국이 몇 등을 하고 있는가, 중국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뭐 언론에서 보면 매일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기 때문에 뭐 큰일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이 컨설팅 펌이 보는 이제 리스크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게 이제 뭐 그 회사 홈페이지 나오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2022년에 보면요, 그 금년에 뭐가 가장 큰 리스크냐 그랬더니 이제 제로 코비드.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없어지냐 마냐 하는 거 이거고, 두 번째가 기술 양극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 그래서 이게 한 4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국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작년에는 뭐 어땠냐 그러면 작년에는 1등이 이제 바이든의 이 당선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봤었어요. 러시아가. 근데 이게 조금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 네. 그 다음에 기후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전쟁이 4등 했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역시나 이제 미중 간의 전쟁은 3등. 그래서 뭐 이건 싸움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2019년에 이때는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미중의 전쟁, 그리고 중국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 약간은 그 위험하다고 하는 수준에서 좀 뒤로 밀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공노래도 자주 들으면 식상하듯이 미중의 전쟁을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무감각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거의 횟수로 보면 한 5년간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랭킹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미중 간의 관계는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리스크 평가하는 쪽에서 보면 약간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미 드러난 리스크다.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1등 했었어요. 2018년 1등 했었으나 지금 계속 순위가 4등 정도로 온 네, 거죠. 이때는 트럼프가 전쟁 걸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퓨 리서치라고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얘들이 이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반중 정서 네. 요거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2020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했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2020년에 물어본 것하고 지금 2021년하고 차이가 좀 있냐 그랬더니 네.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 하단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코로나19 1월 18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예요. 확진자 수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이제 이 배드냐 굿이냐를 놓고 보면 굿 쪽이 올라가고 배드 쪽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긍정평가라고. 그렇죠. 봐야죠.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GDP를 4%로 이제 처박은 거죠. 이동 통제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여간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비해서는 2021년에 중국이 코로나 통제를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너 중국 좋아하냐? 이제 이걸 물어봤더니 네. 이거 좋아한다는 27%, 싫어한다가 69%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혐오 반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좋아한다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한 열 몇 개 나라들의 이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서 한국이 이게 사상 최대치예요. 네. 싫어한다 가장 크게, 그리고 반중 정서 가장 큰데 77%.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 대해서 설문서를 쭉 했더니 2020년에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은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조사를 했더니 이게 2020년보다도 요게 더 늘어난 나라가 이제 있는데요. 요게 미국이 73에서 76 더 높아졌어요. 네. 더 NT하게 됐고. 그러니까 최악이었는데 더 최악이. 그렇죠. 근데 한국, 사우스 네. 코리아가 보면은 작년에 75였는데 77.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반중 정서가 확 올라갔고, 예. 나머지 이제 유럽, 뭐 아시아 이쪽 나라들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수치로 나온 거니까. 예. 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다는 거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어쨌거나 하여간 그 2020년보다는 전 세계는 약간 하락했고 한국하고 미국은 반중 정서가 커졌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지금 최근 수치 말고 이게 계속 서베이가 있었으니까 뭐 2005년 뭐 2000년 초반 때 보면 30%대예요. 그러니까 7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한 10년 사이로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인권 민감한 이슈입니다. 예, 그렇게 됐더니 인권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다가 이게 중국의 인권은 문제 많다. 그래서 이제 응답률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다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협력은 누구하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미국하고의 대미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든 나라에서 다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관계, 요거는 중국하고 협력은 모든 나라에서 다 이제 줄여야 된다. 요렇게 이제 그게 나왔는데, 네. 그 폭으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가 39에서 75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나왔고, 이제 대중관계를 약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47에서 17, 네. 이제 훅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그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이게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CC 채널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전하게 그것도 경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그게 최악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깨어있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그래서 네. 팩트가 네.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네. 또 얼마나 이게 표리부동한 건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는 이제 잘했냐 못했냐고 그랬더니 2020년에 중국이 못했다가 60일, 잘했다가 37이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중국보다도 더 코로나 대처 못한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인데 84.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헛발질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2021년에 봤더니 이제 이게 코로나 대처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43. 잘 못했다가. 근데 미국이 여전히 1등입니다. 61. 네. 근데 요것은 이제 작년에 84보다는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미국도 노력은 했지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여전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평가죠, 평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또 어떠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미국이 선거철이죠. 네. 그래서 뭐 타임 투 보트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이 최고냐, 선거제도 어때? 우리도 지금 뭐 선거가 하여간 뭐 진흙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난 건 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선거제도 정치 시스템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런데 바꿔야 돼가 네. 이게 절대 다수예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래서 뭐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다가. 근데 이제 미국의 이게 민주 모델, 그 데모크라시 모델은 요것은 이제 훌륭하니? 너 믿어? 그랬더니 재미난 건 안 믿어. 이게 이제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모델이 최고다. 베스트라고 하는 것이 1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72%. 그리고 이거 좋지 않아가 8%. 그러니까 선거제도도 바꿔야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도 최선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이미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 이제 미국이 보면 뭐 국회를 이걸 점거한다든지 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부정한다든지 네. 뭐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이나 또는 이제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뭘 잘하고 뭘 약하냐 요거를 이제 그 물어봤더니 기술 개발 이건 72%가 잘한다. 그래서 못한다는 28%. 근데 재미난 거 하나는 헬스케어. 네. 이거 어떠니 그랬더니 잘한다가 11%, 야 정말 못해가 66%. 그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이 이게 사람들의 인식상에서는 이것은 이제 위생 보건 개판이다.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그 위생, 어.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 치료, 뭐 이런 거 방역. 의료를 넘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은 이제 72%로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66% 정도가 아주 최악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그 미국의 그 현재의 미국의 선거제도, 정치제도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물론 그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미국이 강한 것은 기술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나라가 다가 인정하고, 이제 예. 그 인정하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절대적인 강자 또 하나는 보면 군사력입니다. 지금 군사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보는 것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가 보는데 그 뭐 별볼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최악에 보는 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이상은 다가 미국이 절대 강자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이 보건 위생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해서 아주 박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형편없다 평균 이하야 이러는 게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유에 대한 존중 이건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 최고다 미국이. 근데 웃기는 거는
인종차별 이거 물어봤더니 이거 최악이에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최근에 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제 차별, 또 흑인 뭐 사망 사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했고, 이게 이제 SNS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다 방영이 되기 때문에 각인 효과가 좀 그게 있는 이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미국에 대해서 호감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 개선이 됐어요. 트럼프 때보다는 더 좋아졌죠. 좋아졌습니다. 대외 그래서- 이슈 자체가 좋아진 거라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WHO에 대한 거, 기후 협약, 뭐 이제 난민 문제, 뭐 민주동맹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바이든 되고 나서 76, 85, 85, 89% 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호감이 높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데 문제는 바이든 지지율이에요.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바이든 지지율이 이제 작년 이제 8월 달 이후로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 외부 평가가 좋아졌다는 거는 장점인데 왜 이런 지지율이 나온 걸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밌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오버롤리는 그렇지만 그 사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걸렸고, 그래서 지금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싫다. 그렇죠. 이게 좀 더 내부적으로 보면은 원론 네. 큰 아젠다, 네. 기후 협약 뭐 이제 이런 거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 내 생활에 뭐가 도움이 됐냐,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됐냐, 네. 미국의 진짜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됐냐, 이 부분에서 너무 미흡했다는 거죠. 내 피부에 와닿는 걸 한 게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뭐 네. WHO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네. 기후 협약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뭐 이런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뭘 계속 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뭘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뉴스 그래서 내용. 아젠다만 떨어지고 실제적인 액션이 약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문제는 지지율을 보면 네.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제 이 12명을 비교를 해서 보면요. 지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미 카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81년에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버락 오바마, 트럼프까지 놓고 보면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딱 트럼프 한 사람 빼놓고는 집권 359일 기준으로 다 낮아요. 그래서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한 명 빼고 그 사람도 다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보다는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359일째 지지율하고 거의 삐까삐까해요. 조만간에 이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이 이제 굉장히 그 멋있는 아젠다는 이제 냈고, 뭐 빌드백 베터 해가지고 뭐 이게 미국을 재건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하는데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액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아프간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크게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이 이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거기도 크게 점수 깎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 또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이런데, 문제는 이게 대중국 투자예요. 돈, 머니는. 그렇죠. 머니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지금 보여준다는 게, 이게 표리부동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FDI, 그래서 우리도 뭐 언론에 그런 게 많이 뜨지만, 그 중국의 그 외국 자본들이 다 빠진다. 뭐 아리바바 탄센트 규제하고, 뭐 독점법 하고 있고,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외국 자금의 외국 기업들의 대탈출, 뭐 디커플링,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최근 3년 동안에. 근데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FDI, 이거 2021년에 며칠 전에 상무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면은 사상 최대예요. 1,735억 불이 이제 들어왔고, 요것은 2020년에 비해서 플러스 20%.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우리 언론에서 뭐 중국 대탈출, 중국에서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돈을 갖고 들어갔다, 중국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증시 외국인 자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번 짚어봤습니다만은 12월 달에 얘들이 그 중국 증시로 후광통, 신강통에 사상 최대로 890억 위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1월 달도 지금 이게 아마 1월 첫째 주까지인가 뭐 그랬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던 것보다도 지금 반월 기준으로 한 15일 기준으로 들어간 돈이 작년 12월 달 한 달, 11월 달 한 달 전체 들어간 것보다 돈이 더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이 만인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미워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벌려고 쫓아 들어가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언론은 이런 쪽보다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다가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반중 정서 200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면은 이게 2006년, 7년 이때는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게 61% 2배 정도로 반중 감정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77%. 그래서 이게 휙 이제 올라갔고.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게 그 중국 대비 우리나라 GDP의 비중 정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GDP가 94년 이때는 한 83%,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 전체 GDP의 80%까지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를 쳤는데 네. 이게 2002년에 40%, 이제 30%, 그리고 2017년에 13%, 그리고 드디어 2021년에 10%대로 떨어졌어요. 10% 이하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제 경제 규모의 그 상대적인 위축이 거꾸로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반중 정서하고 연관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그 대중국 비호감도 반중 정서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데, 일본도 굉장히 높네요. 일본이 1등, 아, 그 다음에 스웨덴이 2등, 네. 그 다음에 호주가 3등, 그리고 우리가 4등, 미국이 5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게 2002년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중국 수출이 미국을 넘어서요. 근데 그 이후로 200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이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계속 이제 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반중 정서가 강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특징적인 것은 2019년, 20년, 21년 3개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25%에 홍콩까지 포함하면 31%.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중국에서 그 퇴출을 당했다 또는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 기업이 대거 그 빠져나온 걸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한한영인이 뭐 이런 제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으로 보면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팩트가 다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서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하고 우리 같은 자본주의, 민주 자본주의 국가하고 그 이념의 상에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우리가 무슨 뭐 이념의 동맹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체제가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이제 중국을 냉정하게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뭐 최대로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만 이게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 수지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83%예요. 그리고 홍콩 가지를 포함하면 네. 거의 200%가 넘어가요. 그래서 남은 데서 손해 보는 걸 어디서 커버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반중 정서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것, 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것은 중국이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 돈을 벌어주는 시장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정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서 이제 이 서방 언론의 장단에 그대로 이제 이 춤을 추게 되면
이 상황을 완전히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뭐 그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 너무 과도한 이제 이 우려 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CC 채널에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정확히 팩트 체크해라. 네. 팩트 체크하고 거기서 실리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말대포 네. 그것대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중국에 대한 뭐 반중 정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로 근거해서 그리고 국가별로 비교해서 수치로 보니까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마음이 상당히 남는데 시청자분께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